안녕하십니까. 어미 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프로 13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양자홀, 단일의 논리,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 빨간색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 이것이 암흑 물질이자 암흑 에너지다라는 단일의 논리로부터 인플레이션 이론, 중력파, 최초우별, K사와 은하의 개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앞에 이걸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대폭발 우주론, 빅뱅. 밑에 거는 이제 위키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정리를 하였고, 뭐 핵심, 빅뱅 우주론의 핵심은 일단 38만 년. 이거는 뭐 암기를 해야 하는 숫자고, 우주 나이 38만 년일 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만원경을 엄청 좋은 만원경을 뭐 만들어내면은 뭐 아주 결국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근데 그 위에 거는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순수한 이론, 생각, 수학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위의 것과 관측 가능한 것과 관측 불가능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또 38만 년일 때 우리 우주 크기는 현재 우주 약 1000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0분의 1.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플랑크 시간, 음수 43초 분의 1. 양수 43초 분의 1이죠. 0.0000 0이 44개 붙은 다음에 1. 그때 이제 우주의 크기는 이 정도.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죠. 우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데,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1000분의 1이 됐다가 지금 우리 우주 137억, 138억 정도 이렇게 커진, 그래서 공간이 팽창한다라는 것이 또 설명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타났는데,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과거 스탠다드 모델, 표준 빅뱅 모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계속 표준 빅뱅 모델의 모순점이 뭐 지평선 문제라든지 뭐 자기 홀궁 문제라든지 등등 모순점이 계속 발견되고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급팽창이 일어났다라는 요것이 이제 최신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급팽창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뭐 세 가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해결된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난 건지는 이제 모르는 것이고, 요 위에 거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인플레이션 급팽창 이론이니까, 급팽창 이론, 뭐 이건 여기서 요거 이렇게 아주 조그만했던 거에서 급격하게 확 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다음은 대학신문에 무한히 반복되는 새로운 빅뱅 인플레이션 이론의 쟁점과 현황, 2014년 글을 이제 한번 제가 쭉 장문의 글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의 쟁점과 현황, 대학신문.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태생의 과학자 조지 가모프는 팽창하는 우주는 분명 팽창한다는 겁니다. 지금 관측 결과가. 그러니까 팽창하는 우주 역사를 거꾸로 추적해 나가면 분명 우주 시작은 매우 작게 축소된 점으로 유추했다. 네. 이게 관찰이 아닌 거죠. 이건 유추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거는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결코 관찰할 수도 없는 얘기고, 이 점 안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에너지 보존 법칙. 제가 앞에서도 계속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었고, 우주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밀도로 압축돼 있고 대폭발에 의해 현재 우주로 확장될 것이다. 이거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유추죠. 추측. 가모프는 이 과정에서 나온 태초의 빛, 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 38만 년. 우주 배경 복사. 태초의 빛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음을 예견했는데, 관측하기, 이 마이크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 훨씬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이를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측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측이 됐으니까, 아, 이게 맞다. 라고 이제 되는, 말이, 이게 맞다라고 이제 하는, 확정을 짓는 건데, 뭐 저도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 우주 배경 복사 나온다라고 예견 했습니다. 어미 양자월 우주론에서도 이거 예견한다. 빅뱅 이론의 문제점은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지점에서 거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체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약간의 불균형성을 지니게 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거 빅뱅 이론의 문제점, 그러니까 아까 스탠다드 표준, 과거 빅뱅 이론의 문제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앨런 구스가 1979년에 제시한 인플레이션 이론은 간단한 원리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 인플레이션 이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이 매우 중요한. 만약에 이거 인플레이션 이론 안 나타났으면 빅뱅 이론 사장되는 거죠. 물론 사장은 안 되겠지만 아주 근거가 빈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하간 인플레이션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런 강력한 음압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뭐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거를 또 이해하려면 또 계속 뭔가를 장문의 글을 또 써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초기 우주에 가득 차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임플란톤 장이라 규정한다.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임플란톤 장, 이거 매우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기 써있듯이 가정한다. 모르는 거죠, 이건 아무도. 임플란톤 장은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여튼 이거 가정. 일단 전제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공간이 팽창할수록 그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근데 뭐 저도 전제 조건은, 제 어미 양자홀 우주론도 전제 조건을 세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딱 하나.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는 그 전제 조건 딱 하나로 대부분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중단되면 임플란톤 장의 음압과 에너지가 소모 방출되면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해 입자를 형성한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해 입자를 형성한다. 하여튼 이거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 에너지가 어떻게 질량으로 변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림을 그려달라. 수학 계산을 하지 말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그 그림을 그려달라. 저는 제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에너지는 에너지고 질량은 질량이다. 그 질량이 근원 질량, 근원 에너지가 있고 근원 질량이 있고,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에너지 따로 질량 따로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 어느 곳이든 균일한 온도, 이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든 균일한 온도이다. 그런데 그 균일한 온도가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미세한 단위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뭐 이건 물리학적 사실일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공간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자 이 불확정성 원리의 매우 미세한 단위도 엄청나게 확장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0.00001도가 됐다. 이것이 바로 그 38만 년대 우주 배경 마이크로 복사 0.00001도 차, 이렇게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가 있는데, 이 빨간색 온도가 높습니다. 파란색은 온도가 낮습니다. 이 온도 차는 0.00001도. 그래서 0.00001도가 매우 중요한, 이것이 원래 균일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균일한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얘 때문에 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얘가 발생하니까 얘가 불균일을 이룬 거죠. 불균일을 발생을 시키니까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태양도 탄생하고 지구도 탄생하고 이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근데 이게 없었으면 어느 것이든지 균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탄생 안 한다고도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탄생 안 한다. 오늘 말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이 매우 중요한. 임플란톤 장의 값이 높을수록 양자 요동은 심해서 그 값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로 그때가 급팽창을 멈추고 우리 우주가 형성된 시점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팽창이 엄청 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가 초기 우주. 초기 우주고 여기 급팽창이 심하게 나타났고 여기 이거 왜 급팽창이 갑자기 멈췄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것입니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뭐 하여튼 그 학문적으로 맞겠죠. 뭐 물리학 양자역학적으로 맞다. 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형성된 시점인데 그러면은 왜 멈췄냐는 거죠. 급팽창을 왜 멈췄냐? 우리 우주가 급팽창을 왜 멈췄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연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먼저 이런 결말은 임플란톤 장의 값이 우연히 떨어진 곳을 하나의 우주로 삼아 수많은 다중우주론으로 귀결된다. 이게 거의 무한대의 다중우주론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떨어진 곳이 바로 우리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다. 그럼 왜 우리 우주가 우연히 떨어졌냐? 그 우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연이라는 말은 뭐 과학적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 용어는 아니죠. 뭐 어쨌든 그렇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과학적 용어는 아니다. 근데 쭉 이거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거 가정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먼저 했고 임플란톤 장이라는 것을 규정을 했고 그 임플란톤 장의 특징은 뭐 이런 거다. 가정을 먼저 한 후에 뭐 현 물리학의 지식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학적 계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학적 계산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것이고 하여튼 관측도 사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릅니다. 그게 관측한 게 맞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아예 모르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건데 제 어미양자월 우주론도 가정을 한 후 현 물리학 지식에 맞게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류도 뭐 많이 있겠지만 가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 딱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현 물리학 지식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래서 이거 가정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력파. 중력파가 있으면 이것이 한 큐에 증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 중력파가 있다고 한들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가지를 증명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중력파가 관측됐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들썩였는데 알고 보니 먼지였다. 중력파 관측 안 됐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제 주장은 계속 여러 번 설명했듯이 4차원 세계에서 거대 항성이 빅뱅을 한 후에 우리 세계의 3D 공간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 3차원인데 이제 4차원이 존재한다.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빅뱅을 하였습니다. 뻥 터졌습니다. 뻥 터지니까 급변화가 발생을 했고요. 급팽창이 아니라 급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3차원 공간, 이 공간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걸로 설명하자면 평평했습니다. 천이 책상 위에 천은 평평했죠. 근데 500원짜리 동전이 딱 나타난 겁니다. 짠 하고 나타난 거죠. 빅뱅을 해가지고 얘가 빅뱅을 해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이거를 돌린다는 거죠. 공간을.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뺑 돌아갑니다. 공간이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빅뱅으로 얘가 500원짜리 동전이 나타났고 그 후에 얘가 말렸다는 거죠. 공간이. 그러면 중력파, 공간하고 중력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간이 먼저 있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우리 공간이 있었다. 가정을 하면은 뻥 터지면 공간을 엄청나게 흔들어 제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력파가 나타나야죠, 반드시. 근데 앞과 뒤, 무엇이 앞이냐, 무엇이 뒤냐. 500은 요게 먼저 생겼다는 거죠. 요게 먼저 생기고 뻥 터져가지고 얘가 생긴 후에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중력파는 관찰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빅뱅을 한 뒤에 우리 세계의 공간이 발생을 했기, 생성이죠. 생성이 됐기 때문에 케이스 2번, 케이스 1번 한번 읽어보면 우리 공간 역시 4차원 세계의 연장이므로 3차원 공간에 빅뱅 중력파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그 케이스 2번은 우리 공간은 빅뱅에 의해 4차원 공간과 단절되었으므로 단절됐다는 거죠. 이게 3D 공간에 빅뱅 중력파가 없다. 2번이 맞다. 2번이 맞을 것이다. 이걸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뻥 터졌습니다. 터지면 500원짜리 동전이 나타나죠. 나타나면은 얘를 출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 2차원 평면을 출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 출렁거리는 것이 이렇게 휘말리게 똘똘똘 말리면 그래도 출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케이스 2번은 일단 출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잘라버렸다는 거죠. 요 영역을 단절, 이 빨간색이 지금 단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4차원의 공간과 빨간색의 공간은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빅뱅파가 안 나타난다. 연결됐느냐, 이 3차원 빨간색 공간과 얘가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니면 단절이 됐느냐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에 빅뱅 중력파는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빅뱅 중력파하고 그냥 중력파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중력파는 제가 제 9장에서 여기 중력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얘는 이제 그냥 우리 세계의 중력파. 그래서 2번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밑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별, 이제 그 최초의 별 관측 만원경 성능이 좋다면 이제 관측이 돼야 됩니다. 최초의 별 생각보다 일찍 탄생했다. 빅뱅 후 1억 5,500만 년이 아니라 3천만 년 후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최초의 별은 아직 관측은 못하고 있고 수학적 계산이죠. 근데 수학적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의문이. 1억 5,500만 년하고 3천만 년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인데, 그럼 다시 빅뱅 여기 앞에 거 이거 1초를 다룹니다. 1초를 커봤자 3분, 38만 년은 뭐 당연한 숫자고 이제 관측 가능하니까 1초 아니면 3분을 다루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빅뱅 우주론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1초를 다루는 이것도 완벽하게 계산을 해내는데 왜 이거를 완벽하게 계산을 못 해내느냐. 그건 역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4%만 알고 있습니다. 96%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즉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4%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4%만 가지고 추론 및 계산하면 이거 꼬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다는 거죠. 96%가 모자라니까 가정을 계속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임플란트 장이라는 거죠. 가정하고 이것을 임플란트 장이라 규정한다. 가정이 계속 추가되면은 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차이가 크다. 최초 별도 중 하나인 130억 년 전에 폭발 별 잔해를 발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허블 만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7억 년. 빅뱅 후 7억 년까지 허블 만원경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서 보면은 항성이 생성되고 은하 이런 거 생성되는 시기는 아마 4억 년, 우주 나이 4억 년 때부터 항성 이런 것들이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추측 4억 년이 아니라 7억 년이 현재 허블의 관측.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계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고, 허블 망원경이 지금까지 찍은 영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우주는 약 130억 년 전이다. 7억 년, 8억 년. 거대 마젤란 망원경 재단 GMT의 시력은 허블에 비해 1000배 높다. 1000배 높다. 그럼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2020년대 중반에 완공될 거랍니다. 빅뱅 뒤 4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의 우주 모습, 4억 년. 허블은 7억 년. 이거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4억 년. 우주가 탄생할 무렵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는 데는 암흑물질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연구가 사이언스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이게 최초 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암흑물질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충 알고 있는 거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모르니까 이거 좀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초 별은 빅뱅 후 3억 년 뒤에 태어났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도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누구는 3억 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누구는 1억 5천이라고 주장을 하고, 누구는 3천만 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논문에 의해서 왜 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느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제가 볼 때는 4%만 가지고 추론 및 계산하니까 이거 꼬인 거 아니냐? 계속 가정들이 계속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 최초의 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충분히 3억 년, 그다음에 3천만 년 모르니까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측되는 것도 아니고요. 관측 안 되니까는 3억 년이라고 주장해도 되고 3천만 년이라고 주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K사라는 거죠. K사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K사의 폭발, K사 이게 한 10억 평균적으로 우주 탄생 이후 한 10억 년 쯤에 이게 엄청나게 보인답니다. 이게 20만 개 혹은 50만 개 이게 엄청나게 관찰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 속에 이게 우리 은하의 아기 은하 우리 은하 이제 성장한 성인 은하고요. 이게 아기 은하일 것이다. 그 속에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 또 이제 되고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모른다. 이 K사가. 근데 그게 20만 개, 50만 개 정도가 관찰이 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관찰이 됐기 때문에, 관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해내야만 한다는 거죠. 저는 앞에서 이제 이것이 K사 그리고 4차원 중성자별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K사 128억 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태양보다 무려 120억 배나 큰 고대 블랙홀이 발견돼 천문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20억 배. 보통 우리가 블랙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홀은 대략 태양 질량의 30배? 근데 이거는 120억 배입니다. 400배도 있습니다. 400억 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30개 블랙홀이 막 모여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거 120억 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관측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거 갓 태어난 우주 조숙한 은하, 아니 분명 갓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갓 태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숙한 은하로 관찰이 되느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은하는 새로 형성된 전체에서 예견된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화학적 복잡성과 성간 먼지로 인해 천문학자는 놀라게 만들었다. 천문학자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천문학의 멘붕이 왔다는 뜻입니다. 놀라게 만들었다. 역시 멘붕이 왔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세구의 원이라는 외소 은하.
7만 5천 광년 떨어진 이 은하에 있는 별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또 멘붕이 오는.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한 7만 5천 년 광년이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데 어떻게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중금속들이 엄청나게 있어야 됩니다. 저 멀리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100억 년, 100억 년,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은 뭐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있다. 타당하다. 근데 이거 옆집에 있는 것은 수소, 헬륨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탄생된 거냐? 멘붕이 왔다. 외소 구형 은하, 우주에서 가장 흔한 은하의 유형일 것이다. 외소 은하가 있고 외소 구형 은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전혀 다르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은하들보다는 관측하기 어렵다. 가장 흔한 은하인데 관측이 안 된답니다. 왜?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9개, 2005년까지 9개고 뭐 또 한 20개? 30개 정도밖에 발견을 못했답니다. 20개, 30개. 근데 가장 흔한 유형일 것이다.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얘는 엄청 잘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 외소은하인데 엄청 잘 보여요. 얘는 외소은하인데 안 보인다는 거죠. 역시 얘는 퀘이사. 이것은 이제 퀘이사이고 얘는 그러니까 퀘이사. 요 속에 초고대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초고대 블랙홀이 존재하는 게 있고 초고대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 게 있고, 그러면 초고대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바로 옆집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게 4차원 세계의 중성자 별이고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4차원 세계의 중성자 별이 우리 우주로 탕 떨어진 겁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퀘이사라는 거죠. 그러면은 4차원 중성자 별이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떨어지느냐? 초창기에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지금 한 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1년 뒤에 또 한 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집에 하나 떨어진 겁니다. 퀘이사가. 그래서 이게 관찰이 돼. 퀘이사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수소 탄생은 설명을 했는데 헬륨 등이 어떻게 탄생하느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못했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이렇게 나게 되네요. 여하간 두 개. 그럼 없는 건 뭐냐? 없는 건 왜 또 너무 희미하고 가장 흔한데 희미하냐? 제 6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거는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은하 나선팔이 회전을 하는데 요거 있죠, 여기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얘는 은하는 성장한다. 성장하는데 계속 얘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게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이게? 왜 100? 은하가 탄생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 나갔으니 엄청나게 많은데 요 속에는 거대 블랙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초고대 블랙홀은 여기 중심에 딱 하나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퀘이사. 아기 우주였을 때는 퀘이사였고,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거는 이게 퀘이사가 이제 그 가까운 옆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런 모양을 보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 은하 초거대 블랙홀이 있고 우리 은하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크기가. 시간이 훨씬 더 지나면 얘가 옆으로 더 퍼지면서 은하 뭐 엄청나게 탄생을 하는데 뭐 작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시간이 7만 5천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맞겠네요. 근데 긴 시간을 갔는데 작은 은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들을 뺏겼다. 다른 은하한테 별들을 뺏긴 것이고, 바로 여기 7만 5천 광년밖에 안 된 이것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은하니까 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시작하는 은하니까 수소와 헬륨이 같은 가벼운 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빅뱅 우주론으로 이거를 설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120억 년 동안 뭐 했냐? 120억 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 근데 120억 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깨어났다. 그러면은 또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빅뱅 우주론은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대 연구진 은하수 K사 40개 새로 발견. 역시 문제가 지구에서 7억에서 30억 광년. 이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건. 120억 광년이 아니라는 거죠. 7억에서 30억 광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어떻게 퀘이사가 존재할 수 있느냐. 퀘이사, 아기 우주, 아기 은하일 것 같은데, 아기 은하라고 한다면 여기 4억 년 때, 뭐 예를 들어 10억 년? 10억 년 지나면은 은하들이 쫙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 은하들이. 매우 가깝다. 이것도 역시 7억에서 30억 년 전에 그 40개가 툭 떨어진 거죠. 우리 세계로. 빅뱅 직후 탄생한 가장 오래된 은하 134억. 여기 이제 4억 년 전에 이제 그 퀘이사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 두 퀘이사 가는 일반적인 거리는 약 1억 광년 정도인데 1억 광년 정도. 이 퀘이사 4개 사이의 거리는 70만 광년 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반적인 거리는 1억 광년인데 4개가 그냥 붙어 있답니다. 같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스페이스닷컴에 의하면 이제까지 50만 개 정도 퀘이사가 발견되었다. 50만 개 어마어마하게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이 아는 퀘이사 중 2개가 같이 있는 경우는 100개 정도에 불과하고 3개가 같이 있는 경우는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4개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거 설명 불가능하다는 거죠.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고루 있어야죠. 골고루 뻥 터졌는데, 뻥 터졌으면 쫙 퍼졌는데, 2개는 뭐 또 그럴 수 있다. 3개는 좀 이상하다. 완전 이상하다. 4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4개는 말이 안 된다. 4개는 말이 안 되죠. 뻥, 골고루 퍼졌는데. 그럼 4개는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퀘이사 관측, 뭐 6억 년에 관측되고, 그다음 280억 년에 관측되고, 앞에서 6억 년 얘기는 제가 6억 년 전에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6억 년 관측되는 거죠. 근데 280억 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는 이제 그 퀘이사가 동쪽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는 서쪽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멀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140억 년, 138이니까 우리 우주가 서쪽으로 140억 년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280억 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관측이라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사방을 관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138억 년을 넘어설 수가 없다. 관측은 나를 중심으로 관측하는 거지. 이거 A는 저쪽에 있고 B는 이쪽에 있고는 아니다. 그럼 이런 280억 년이라는 오류는 아니겠고 280억 년이라는 관측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퀘이사 반중력의 감소로 인해 적색 편의가 변화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제 10장에서도 퀘이사 적색 편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할튼 하프라는 사람이 이거 뭐 대단한 물리학자인데 이 문제 퀘이사의 적색 편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반론을 제기하고 책을 썼다가 쫓겨났습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뭐 한마디로 뭐 잘렸다. 뭐 또 왜 잘렸는지는 뭐 이것 때문이겠죠. 하여튼 적색편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앞에서도 제가 적색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반중력이다. 첫 번째 반중력으로 인해가 이게 반중력 적색편이라는 거죠. 이게 적색편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 높이가 왜냐 블랙홀이기 때문에 얘는 블랙홀이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안 변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처음에는 반중력이 매우 셌습니다. 반중력이 매우 셌고 그 다음에 이게 반중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예. 반중력이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예측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한 1억 년, 1억 광년. 근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얘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반중력 레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레드 셰프트 적색 편의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적색 편의 반중력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레드 셰프트 체인지가 발생을 한다. 이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개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1억 광년이냐 12억 광년이냐 분명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림은. 그럼 당연히 1억 광년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12억 광년으로 측정이 되는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또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퀘이사 반중력으로 감소로 인해 적색 편의가 바뀐다는 거죠.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적색 편의가 공간이 팽창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반중력이다. 세 번째가 이걸로 적색 편의가 또 바뀐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헬륨 등의 탄생. 제가 지금까지 이거 설명을 못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이사 초창기가 있겠고 퀘이사 중반기가 있고 퀘이사 말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뭐 초창기, 중반기, 말기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데 여기는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떨어지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 K사가 이렇게 탁 떨어졌으면 여기에 그럼 요겁니다. 얼마나 알파 방출 전자 중성미자 엄청나게 쏟아낸다는 거죠. 얘가 그 이유는 그 프로 10장을 참조해 주시고 어쨌든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초고온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중금속들이 중원자들이 탄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뿜어내니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레벨이 급격히 짧은 시간에 떨어진다. 왜? 엄청나게 강력하게 뿜어내니까 초반이니까 강력하게 뿜어내는 것이고 그럼 중반기 되면 한 중간 정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간 강도의 알파를 뿜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온도는 중간 정도 됩니다. 헬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기에는 이제 천천히 뿜어내겠죠. 이게 뿜어낸다. 이 빛. 초기에는 엄청나게 두꺼웠다는 거죠. 근데 말기는 얇습니다. 이게 얇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게 사라지는 거고, 지금 이건 얇게 보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성장을 했다는 거죠. 약간 얇게 보인다. 그럼 여기 수소가 발생을 된다.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림이. 수소가 다량으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초창기 중원자가 발생이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적절한 시간에 헬륨이 발생될 것이고 긴 시간 동안 수소가 발생이 될 것이다. 를 한번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4차원 중성자별과 우리 우주 은하의 총 개수. 어미 블랙홀 우주로는 4D가 존재한다. 4D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4D에도 이렇게 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4차원 세상에 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하에 당연히 중성자별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빨간색들이 중성자별이 되겠습니다. 그 4차원 세계 은하 한 개 은하 그 핵 중심이 어미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똑같습니다. 여기 3차원 세계에 뭐 똑같이 존재하게 똑같습니다. 여기가 어미 양자홀이고요. 여기가 자식 양자홀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4차원 중성자별이고 여기는 3차원 중성자별이죠. 그러면 논리가 똑같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개수랑 여기에 중성자별의 개수랑 여기에 있는 중성자별의 개수랑 뭐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차원. 3차원 세상에 중성자별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3차원이거든요, 이게. 4차원 세상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3차원이다. 4차원에는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2차원에는 이만큼 있겠죠. 1차원에는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차원이니까. 그러면 46의 2의 구성이 있고, 근데 뭐 또 뭐 은하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10배 더 큰 은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우리 우주에 뭐 이것보다 10배 더 큰 은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중성자 별의 개수가 10배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고 표준 개수고 뭐 10배 더 큰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취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차원 세계에는 이만큼의 중성자 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세계, 우리 우주의 총 은하의 개수는 한 1000만 개?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주장은 4차원 세계의 어미 양자홀에서 얘네들이 툭 떨어진 거죠. 이렇게 툭 떨어지면 이게 하나가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가 툭 떨어졌다. 툭 떨어졌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K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강력했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것이 물질의 탄생, 헬륨이 탄생을 하고 수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알파 폭발을 일으키고 스페이스 공간 폭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감마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블랙홀 즉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그 100억 배 400억 배짜리 블랙홀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이제 우리 은하 항성과 별이 있는 은하가 쫙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게 이제 그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럼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면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은 1000억 개보다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두두두 떨어져 가지고 얘가 1000억 개가 만들어졌다면 이게 1000억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만큼입니다. 요 은하의 개수가 이만큼이고요. 여기 중성자별의 개수는 이거라는 거죠. 지금 10배가 더 많다. 물론 이쪽으로 취하면 얘랑 하면은 2배가 적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틀렸다. 또 이게 뭐 맞을 수도 있다. 적절히. 즉 핵심은 뭐냐? 뭐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더 크기, 대략 이 정도 범위에 있는 숫자가 나오면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얘나 뭐 이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가 맞을 수도 있다. 적절한 숫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타당할 수 있다. 즉 이게 만약에 맞다면 앞으로 900억 개, 9천억 개 더 생긴다는 거죠.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면 왜 계속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계속 은하가 발생되죠. 그 은하가 어디에 발생되느냐? 네, 옆에, 바로 옆에, 옆집에 발생할 수도 있고, 저 멀리, 저 뭐 서울, 아니, 저 북한, 아니면 저 미국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지금 2017년에 미국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빛이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옆집에 발생을 했다. 옆집에 발생하면은 이만큼 지나면은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수소하고 헬륨, 초창기 원소. 어떻게 옆집에 초창기 원소가 있냐? 설명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우주 있죠? 예, 우리 우주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미 양자홀 표면에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 여기 4차원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펼쳐져 있고요. 어미 양자홀 표면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빨간색. 그래서 다시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120억 배, 400억 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이거는 3차원 중성자별입니다. 4차원이라는 거죠. 4차원이라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 3차원하고 4차원하고는 3차원 블랙홀하고 4차원 중성자별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이거 전혀 크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갓 태어난 조숙한 은하. 이것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우주는 138억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138억 년에 최초 퀘이사가 관측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게 우주 배경 목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한 1억 광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은하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즉 138억 년에 최초 퀘이사가 관측될 것이고 137억 년에 최초 은하가 관측될 것이라고 한번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관측 불가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허블 망원경은 7억, 그 다음에 이렇게 2020년 중반 4억, 4억.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한 100년 뒤, 100년 뒤에 이제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을 설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관측됐다고 한다면 그냥 뒤집어지는 것이고. 하여튼 현재는 뭐 2017년이니까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하나를 제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막 물고 물려가지고 제가 이거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4D 사건의 지평선에서 체류 시간 고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중성자별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사건의 지평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4D 사건의 지평선. 여기서 체류 시간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반중력이 형성이 되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반중력이 형성이 되는 그 시간.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것도 물론 아마 생각은 짧은 시간일 것 같지만 여기서도 좀 관측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나 제안하기가 이게 서로 막 물고 물려가지고 쉽지 않다. 그게 또 현 물리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제안하기가 참 엄청 어렵다. 근데 그게 뭐 제안 하나가 뭐 앞뒤로 해가지고 다 모든 물리학에 다 맞아야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그웨이 1 외소은하, 이건 75,000 광년 전에 이게 일단 이게 툭 하나 떨어진 거죠. 우리 우주로 이게 툭 떨어진다. 그러면 얘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퀘이사가. 그런데 이제 원래는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게 다 두두둑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얘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성장하면 얘가 이만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성장하면 우리 우주가 성장 두두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왜 성장을 하느냐? 다시 보시면 분명 얘네들을 잡아 삼키면 우리 공간의 물질이 풍부해지는 거지 얘네들 때문에 얘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여기 자식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게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죠. 그 블랙홀이 얘네들을 집어삼킬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을 집어삼키면 이렇게 집어삼킵니다. 집어삼키면 얘가 커지겠느냐?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집어삼키면 2차원 우주의 물질이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커지느냐? 얘는 자식 양자홀은 어미 양자홀을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커진다는 거죠. 얘가 커지니까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 두두두두 물질이 떨어지고 그 공간에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어미 양자홀은 밑에 할미 양자홀이 있습니다. 할미 양자홀을 잡아먹으니까 얘가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을 하니까 우리 우주의 물질들이 두두두둑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 표면 어미 양자홀의 표면에 우리 공간이 펼쳐져 있다. 어미 양자홀의 표면에 빨간색 우리 공간이 펼쳐져 있고, 이게
얘가 커지면 빨간색 공간도 이렇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커지면 얘가 툭 떨어진다는 거죠. 예,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제 저절로 집어삼켜지는. 즉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어미 양자울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온다는 거죠.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고 어미 양자울은 여기 할미 양자울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동일한 논리로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이렇게 삼켰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렇게 삼키면 여기 요별이 또 새롭게 뒤늦게 짠 하고 나타나고, 134억 년 이거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 이거는 보통 등간격입니다. 등간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이렇게. 근데 뭐 가끔가다 2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2개를 삼킨 겁니다. 얘가 성장했다. 우리 우주가 팽창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2개가 짠 나타났네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성장했다. 그럼 여기 3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3개가 여기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적색편이 문제. 이거는 그 K사의 반중력, 즉 적색편이 K사만 빼고는 적색편이 다 맞을 것이다. 근데 K사는 적색편의를 전혀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점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면 여기 논리에 의하면 리튬이 많아야 되는 거죠. K사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중반기에는 헬륨이 많아야 합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K사 말기에는 뭐 당연히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수소와 헬륨의 비는 3대1. 이게 이제 K사 말기일 것이고, 이거 당연히 관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왜 긴 시간 동안 수소가 짠짠짠짠짠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적절한 시간 혹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게 과연 관측이 될까? 빛의 양이 적다는 거죠. 이건 짧은 시간, 뭐 시간도 짧은 뿐만 아니라 뭐 거의 물질이 발생 안 됩니다. 이건 엄청 긴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당연히 리튬의 양이 매우 많아야 되는데 아마 이건 관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 분명 헬륨이 많은 거, 예상치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헬륨이 훨씬 많은 게 분명 존재할 것인데 과연 관측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역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K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K사를 지금 3편에 걸쳐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우주의 근원이 지금 K사, 어미 양자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K사 아니냐. 2번째로 중요하다. 뭐 첫 번째는 어미 양자홀, 당연히 뭐 전 우주를 지배해 버리니까 2번째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시별의 탄생, K사의 알파 폭발 시 철이 튀어나와서 항성 형성의 씨앗이 된다. 원시별이 뭐냐? 성간물질 내 거대 분자 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하여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 뭐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항성, 빛을 내는 항성의 아기 시절. 이것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막 그 항성, 빛을 내는 항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구름들이 수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넓게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제 중력으로 수축을 해서 이제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K사는 4차원 중성자별이다. 중성자별이 뭐냐? 이게 중성자별의 예측도입니다. 맨 껍질 있지 않습니까? 맨 껍질, 우리 세상의 중성자별, 맨 껍질은 철입니다. 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철이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로 쫙 방출되는 거 아니냐. 즉 여기서 알파 폭발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알파 폭발을 한다. 이 알파 폭발할 때 뻥 터집니다. 그때 요 껍질 있지 않습니까? 껍질, 철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튀어나온 철이 좀 이상하다. 왜냐? 중성자별 자체가 이겁니다. 지금 여러 번 설명했듯이 원래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베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가 없죠. 그 다음에 알파, A 혹은 알파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철이 어떤 철이 튀어나오냐면 X, Y, Z, 알파, 베타가 없는 철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감마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껍질이 뻥 터져서 튀어나온다. 그럼 껍질이 튀어나오겠느냐? 중성자별이 얼마나 단단한데 중력이 엄청나게 무겁죠. 근데 이건 반중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못 튀어나옵니다. 이게 제 아무리 뭐가 뻥 터져도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뻥 터졌다. 그러면 사방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반중력이니까. 그래서 철이 뭐 은하 한 개, 은하 전체로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반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알파, 베타가 없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철이 이상한 철이다. 그것이 K사에서 철을 껍질 뻥 터져가지고 껍질이 사방으로 반중력에 의해 가지고 은하 전체로 퍼지고 이게 분출되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알파, 베타가 없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알파는 뭐냐? 전자 계열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지금 철에 여기 철에 베타가 광자 전자 기력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알파, 베타를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당연히 수소, 헬륨. 수소 헬륨은 뭐 잔뜩 발견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원시별 씨앗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다시 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강력히 끌어당깁니다. 베타를 강력히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강력히 끌어당긴다는 말은 씨앗이라는 거죠. 이것이 씨앗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이렇게 X, Y, Z, 알파, 베타, 감마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원시별 씨앗이 생성되는 거 아니냐. 이거 씨앗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중력이 커진다는 거죠. 중력이 커지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간 물질 내 거대 분자 그룹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중력으로 수축하여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항성으로 성장이 된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봐도 뭐 또 반대론자, 현 물리학의 반대를 하는 그 분들이 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 전 단계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요 전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씨앗이 생성이 안 된다고. 중력 때문에 항성이 커지는 건 맞는데 씨앗이 생성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씨앗이 생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이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빅뱅 우주론 모델이 있고 이 논리에 의하면 그냥 급격히 은하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모델은 여기 최초 별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후지에 뿌렸다. 쫙 뿌렸죠. 언제? 여기 38만 년 그 당시에.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4억 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 4억 년 이후부터 이렇게 발달이 됐다. 이것이 발달된 이렇게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는 4억 년 전에 이렇게 우주에 흩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4억 년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4억 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바로 원시별 씨앗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급격히 은하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급격히 은하가 성장하다 논리는 또 여기 갓 태어난 조숙한 은하 또 이 논리를 또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관측 가능한지, 이게 지금 이상한 겁니다. 이건 철이 아닙니다. 예, 철이 아니죠. 하여튼 이거 퀘이에서 이거 관측 가능한지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네, 여기가 이제 퀘이사가 뻥 터졌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했던 이상한 철이 있을 것이다. 한번 관측을 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뻥 터진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이 모양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것이 이제 지났고, 약간 지난 여기. 그래서 분명 이것들이 관측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퀘이사를 집중 연구하면 엄청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퀘이사를 전공하는 것을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은하 중심의 초고대 블랙홀은 가속 성장, 가속 팽창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우리 공간은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은하 중심에 초고대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고, 그 초고대 블랙홀은 가속 성장, 가속 팽창한다. 초고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가속 팽창하는 것이 관측될 것이다 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3D 우주 공간, 우리 공간이 가속 팽창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논리입니다. 논리의 순환 반복.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제 회전이 빠른 것이 있고 회전이 거의 멈춰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회전이 빠른 것은 2D로 변화하는 과정 중이고, 회전이 거의 멈춰 있는 것은 이제 비로소 2 양자화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2D 우주가 이제 펼쳐지는,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 이후 세상, 여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기 전의 세상. 4장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돌아갑니다. 강력하게, 초거대 블랙홀이 강력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계속 공간을 양자화를 꼬불꼬불하게 공간을 양자화를 시켜버리는 것이고, 이제 적당히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고, 이제 거의 안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가는데 거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비로소 양자화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원 세상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서 2차원 세상이 펼쳐지고, 여기는 그 전 단계이고, 이제 사건의 지평선 여기겠죠. 이벤트 호리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점점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자식 양자홀은 어미 양자홀을 잡아먹기 때문에 뿌쩍뿌쩍 성장을 하고, 어미 양자홀은 할미 양자홀을 잡아먹기 때문에 뿌쩍뿌쩍 성장을 하고, 네, 분명 가속 팽창할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어떻게 관측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이거 하나 관측해 내면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